자, 계속해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으로는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한다면 그 피보다도 진한 것은 석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원 쟁탈의 야욕은 종국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 즉 전쟁을 야기하게 했죠. 중동의 불안 사태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미국 정유 회사들의 이권 다툼, 구소련에서 미국의 자원 쟁탈전 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바로 석유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에 석유를 얻으려다가 핵 공격까지 당한 나라도 있었는데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고전하다가 결국 동남아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당시 일본이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향하는 남방 작전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다름이 아닌 석유 수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석유인 것입니다. 전함, 항공기, 전차 등 모두 석유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일본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석유를 찾았지만 워낙에 땅덩어리도 큰 데다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뽑아 올리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전시 상황에 뽑아 올린 석유라고 한다면 작전 지역으로 신속한 수송 과정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생산한 석유를 동남아 일대의 해군 함대에 조달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내내 석유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석유를 찾아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거대한 남방 자원지대를 모두 점령하게 되었지만 지나쳤던 일본의 이와 같은 욕심은 핵폭탄 2발과 맞바꿔서 국가의 운명을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네 번째 규칙으로는요. 무역 루트입니다. 무역 루트가 지나는 길목에는 뗏목도 띄우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루트가 뭡니까? 세계 무역 항로를 얘기하고 있죠. 이 무역 항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규칙들이 총망라된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역 루트는 자신들이 생산한 공산품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다른 나라로 공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현대판 실크로드입니다. 자, 물건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단거의 무역 루트가 요구되며 또한 자신들의 물건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무역 루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말레카 해협, 오늘날 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미중 패권 전쟁의 격전장이 있죠. 이 말레카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절반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중공의 원유를 수급하는 즉 중동 지역에서부터 가져오는 중공의 그 원유 수입량들 가운데 80%가 이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배들은 이곳을 지나서 중공과 일본, 한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길목을 막는다고 하면 석유 유조선들은 멀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밑으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평균 5일이 더 소요되는 이 항로에서 석유 운임 단가에서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라카 해협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최단거리 원유 수송로를 막아서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상들의 안전한 해상 루트를 보장해주고 곳곳에 출몰하는 해적을 소탕한다 하는 명분으로 말라카 해협 일대에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기축통화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둘째, 무기 체제의 결속력은 인종과 언어보다도 강하다. 셋째, 물보다 진한 게 피라면 피보다 진한 것은 석유이다. 넷째, 무역 루트가 지나가는 해상 항로 길목에는 뗏목도 띄우지 말아라.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 있습니다. 즉 규칙이 있죠. 이 네 가지 것들인데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영린으로 굳어지게 된 이유는 오늘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주요한 먹거리가 결국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코 망하지 않았고 또 망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저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저지를 하는 활동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오늘날 세계 현실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규칙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규칙을 어긴 나라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인 것입니다. 중공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지금까지 1대1로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이 1대1로는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 항로와 또 중공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바다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해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면 물론이거니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유에 대한 점유권 또한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도발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임기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때 와서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지금 오늘날 현재 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동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철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공의 1대1로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중동의 불안 사태가 지속되어야 중동을 경유하는 1대1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은 중동의 불안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 해상에서도 문제는 또한 발생을 합니다. 중공은 남중국해의 안전한 무역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해상의 산호섬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함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공이 남중국해 무역 루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 제7함대를 향한 전면적인 적대 도발 행위를 보인 것으로 기존의 해상 패권 지서 또한 바꾸려고 하는 군사적인 도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이 전 세계에서 벌인 무분별한 군사 해킹 그리고 도용 이런 다양한 데드카피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행들은 적성국과 무기 체계를 달리한다는 기존 무기 시장의 질서를 동시에 매우 혼돈스럽게 어지러워 높여 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율 조작과 함께 위안화를 석유 거래의 표준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려는 계획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공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모든 영린을 건드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응징. 앞서서 언급된 4가지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현재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중 갈등 구도에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갈등 구도는 더 이상 공산 독재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두 축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냉전 시절 그렇게나 치열하게 대립했던 미소 관계는 이미 종식되었고 현재 러시아 또한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앞서서 언급된 규칙들을 무시한 채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도전자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세계 챔피언 미국의 방어전일 뿐인 것입니다. 즉 구소련 다음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중공인데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이념 대립이 아닌 경제력 기반의 패권 전쟁인 것입니다. 자,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도 대중공 압박 작전은 강화되고 있으며 중공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게임은 이미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공 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 제재, 수입 제재, 투자 제재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간 대립은 인권 문제, 공급망 재편 문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중공에 대해서 매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과 한 가지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군사적 충돌도 벌어질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대중공 압박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빙 자료로 바로 쿼드, 즉 4자 안보 대화가 있습니다. 이 쿼드는 아시아 동맹국의 미사일, 해군력 등을 총집결시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든은 중공을 무너뜨린다는 미국의 이 글로벌 어젠다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친중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므로 중공이 힘을 얻어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당시 한국의 우익 인사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패권 구도와 국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다분히 좌우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집권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공과 내통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존재하는 좌우 정당의 갈등은 지극히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싸움일 뿐인 것이고 미국의 외교적인 노선은 집권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동일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러한 외교적 노선의 큰 그림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힘센 자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자,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길게는 연임하게 될 경우에 8년이면 끝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를 이끌어가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 힘, 이 파워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종신굴림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제적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는 더 이상 중동이 아니며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버린 상황입니다. 향후에 크고 작은 분쟁은 모두 이 미국 중국 대립 구도에서 파생될 것이고 또 그 무대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이죠. 중공을 견제한다는 목적에서도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공과 육상으로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공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전방이 바로 어디입니까? 한반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떤 외교 정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공을 잡아먹기로 결심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지리적 거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의 사드 증강 배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될 것입니다. 또 사드 포대는 대한민국 반중 친미의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또한 쿼드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 건조될 대한민국 해군의 중항모는 남중국해로 전개되어서 중공의 해군과 대치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서 만약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발걸음에 맞추려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외교적 불이익이 따르거나 심지어는 축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재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공의 거대 자본과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이 나아가는 큰 방향은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동북아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한미 동맹을 기본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이슈는 자신의 동맹국이 과연 중공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중공을 포위하고 있고 그 포위망은 제1도련선 안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일과 함께 중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떼들을 성장시켜서 2차 대전에서 패배당한 그 설욕을 보복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최근 연간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일본입니다. 동시에 일본이나 독일의 이러한 기도가 이미 간파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또한 한국만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미국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미국은 미국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리더국, 즉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국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은 동북아를 교두보로 삼아 최종 타겟인 중공을 견제, 복종시키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동맹국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역사적으로 여러 패권국들의 충돌과 경쟁 속에 각축장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러한 변화는요, 동시에 위기이자
어마어마한 성장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미 결정돼 있죠. 바로 반중 친미뿐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북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큰 물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반미를 외치는 시민단체나 중공과 내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기업거나 중공과의 이권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선을 그으려고 하는 정치 양아치들, 또 이런 자들이 득세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그 결론은 대재앙 아니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변화되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도 품위를 지켜가면서 외교를 하고 품위를 지켜가면서 또 비밀 공작 사업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국내의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는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